미국은 더 이상 자신이 구축한 시스템을 이어갈 수 없는 그런 그림인 거죠. 미국의 패권이 쇠락의 사이클에 접어들었다는 것들이고 이제 이 시스템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기존 질서에서 가장 정형화되어 있는 국가와 자산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이죠. 내년부터 엄청난 위험이 올 거니 한국은 그 위험의 소용돌이를 온전히 흡수해야 된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투자증권에서 투자 전략 그리고 글로벌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박석중 애널리스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트럼프 2기가 시작되고 난 다음부터 글로벌 경제, 금융시장, 지정학 위험들이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트럼프 다음 전략에 대한 시장의 고민이 되게 높아지는 시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트럼프의 경험치는 크게 두 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가 부동산 디벨로퍼, 비즈니스맨으로의 성취일 거고요. 두 번째는 백악관 1기에서의 두 가지 경험치일 겁니다. 그 두 가지를 놓고 이제 트럼프에 대한 그림을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실리주의 노선과 협상주의 노선입니다. 그 이야기는 미국의 실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겁박하는 협상과 타협의 과정일 거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미국 달러나 금리, 주식시장에 큰 변동성이 있었지만 현재 한국의 코스피도 연초 대비해서 30% 넘는 반등을 보였고 미국의 3대 지수 모두 시차의 차이는 있겠지만 연이은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본질적인 관점의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는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미국을 봐야 됩니다. 지금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핵심의 전략은 뭐냐면 미국의 재건입니다. 트럼프와 해리스의 선거 캠프, 대선 중에 트럼프 캠프의 대선 슬로건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재건할 거라는 이야기죠. 이게 예상보다 더 큰 표차로 트럼프가 당선되고 트럼프의 공화당이 다수의 의석을 지배할 수 있었던 핵심 배경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역설적인 생각을 해야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재건할 거라는 정책 슬로건이 미국에서 작동하게 된 핵심 배경은 미국인은 더 이상 자신이 위대하지 않다라는 강력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지금 미국은 상대방을 겁박해서 무역의 실리를 얻는 단순한 경제 정책의 프레임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그림의 그림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이 이야기하는 미국의 위기라는 건 무엇일까라는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봐야 될 텐데요. 미국은 다수의 집단 지성으로 작동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은 거의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신흥국보다 문맹률이 높은 나라예요. 그럼 미국이 다수의 집단 지성이 아닌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냐면 소위 상위 0.1%의 엘리트들이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미국의 구조적인 위기의 시작은 미국의 패권이 흥망성쇠에서 쇠락의 사이클에 접어들었다는 것들이고 이 쇠락의 사이클에 접어든 배경은 미국이 구축한 지난 경제 질서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한계점에 위치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패권국의 흥망성쇠라는 긴 역사적인 흐름을 두고 우리는 현재 미국을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되게 존경하는 레이 달리오가 이야기하는 부채 사이클과 유사합니다. 패권국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강력한 군사력. 그리고 이 군사력은 두 번째랑 같이 가는데요. 그게 제조업의 기술 우위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우위를 바탕으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세 가지를 근간으로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1940년 중반부터 80년이 넘는 패권의 지위를 이어가게 됐는데요. 문제의 시작은 이거죠. 패권국으로 성장하는 나라의 가장 큰 경제의 전환점은 소득의 증가입니다.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그 나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쟁력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소위 인건비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생산성이 하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패권국이 소득이 증가하기 시작하면 하나 똑같이 나타나는 스타일은 제조업 기지가 이탈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 이전의 패권국은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영국도 식민 지배를 통해서 제조 기지를 이전하고 생산의 비용의 상승을 통제해 왔거든요. 미국도 똑같은 선택을 했죠. 아마 2000년 초반이 될 텐데요. 미국의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시키는 중국 중심의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세계 공급망을 완성했던 겁니다. 그러면 엄청난 두 가지 변화가 생기는데요. 첫 번째, 이때부터 부채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부채가 아마 무역 적자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역이 적자가 일어나게 되면 달러는 유입의 단계에서 방출의 단계가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 경제는 서비스와 금융 중심의 경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들이 생기는데 이 부채 사이클이 계속해서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조업이 없는 경제가 이 경제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무역 적자가 아니라 정부의 재정 적자나 가계나 기업의 민간 적자까지 같이 늘어나야 되는 사이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부채는 마치 눈사람의 스노우볼처럼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부릅니다. 왜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부르냐면 2025년에 미국은 국방비보다 더 많은 비용을 정부의 부채 이자 비용으로 지불해야 됩니다. 닐 퍼거슨이 강조했던 한 개의 글귀가 있습니다. 세계 그 어떤 패권에도 국방비보다 이자 비용을 많이 지불하는 나라가 패권을 이어간 사례가 없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미국은 더 이상 자신이 구축한 경제 시스템, 금융의 시스템을 이어갈 수 없는 그런 그림인 거죠. 그러면 현재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미국이 완성한 경제 질서의 지난 20년의 핵심은 중국 중심의 공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무역의 적자가 확대되는 큰 위험에도 불구하고 중국, 한국, 일본, 대만과 같은 국가들은 미국에서 얻었던 무역 흑자를 외환보유고로 가지고 있고 이 외환보유고는 어떤 데 활용이 됐냐면 미국의 국채를 사주거나 미국의 주식을 사주는 역할이었죠. 여러분 그러면 절묘한 운동장의 균형이 만들어집니다. 미국의 무역의 적자가 금융수지의 흑자로 완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달러 자금에 대한 대규모 수요들이 많아지고 이는 달러의 강세, 달러의 패권을 이어가기에 최적의 환경이었던 것들이죠. 근데 미국은 이제 이 시스템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트럼프를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건 트럼프는 미국이 조성한 기존의 경제 질서에서 미국이 최대의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상대방을 겁박해서 자국의 제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죠. 제조 기지를 파괴시키고 미국 중심의 새로운 공급망을 완성하는 형태인 거죠. 그러면 기존 질서에서 가장 수혜를 받거나 기존 질서에서 가장 정형화되어 있는 국가와 자산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보면 지금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의 핵심은 우리는 이미 이러한 변화를 미래에 대한 위험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지난 2, 3년 동안의 위험으로 이미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을 통한 가장 안정적인 공급망에서 우리가 유지했던 건 고성장, 교육의 확대, 저물가의 환경이었죠. 근데 그런 최적의 공급망이 파괴되기 시작하면서 2022년부터 우리는 41년 만에 거의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물가를 확인했고 그리고 이 물가를 제어하기 위해서 현재까지도 미국은 고금리의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로 보면 40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의 물가의 상승 그리고 이 물가를 제어하기 위한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의 인상 그리고 아직도 20년 내 제일 높은 금리의 수준을 반영하고 있는 것들이고 한국은 안정적인 공급망을 근간으로 전 세계가 교육이 확대되는 환경에서 벗어난 그림 내에서 현재 이 모든 우려를 소화하고 있는 것들이죠. 트럼프의 시나리오는 미국이 봉착한 위기를 근간으로 이 위험 요소들을 하나하나 해소하는 전략들입니다. 이건 이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 연준의 통화정책을 결정하게 된 스티븐 마이란이라는 사람의 정책 보고서들이나 월가의 핵심 인사들 그리고 백악관 수뇌부를 통해서도 이미 알려진 이야기들을 좀 더 입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미국 경제의 가장 큰 원인은 앞서 이야기했던 그림과 유사합니다. 첫 번째, 무역의 적자의 확대겠죠.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경제 시스템의 가장 큰 위험은 부채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스테이지는 미국이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구조적인 전략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관세 프레임이 작용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내년일 거예요. 많은 분들이 최근 미국의 고용도 위험이 크고 트럼프발 위험에 대한 글로벌 경제, 미국 경제의 침체, 한국 경기의 위축 우려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상 올해는 그렇게 경기의 하방을 크게 가져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고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 때문에 두 가지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첫 번째, 미국에서 본다면 금리 인하의 요구들이 커져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리고 미국이 아닌 비미국은 관세의 인상에 대해서 물가가 오르지 않는 국가들입니다. 이들 국가들은 통화 정책에서 상당히 자유로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전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재정을 확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재정을 확대하려면 저항이 되게 크죠. 예를 들어서 재정을 확대하게 되면 국가 부채가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거기에 대한 우려에 자유롭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나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에 조각난 수출에 대한 수요를 만회하기 위한 내수 확장에 대한 명분이 높아지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국가별로 약간의 색깔은 다르지만 미국은 감세 정책을 통해서 재정 정책을 피고 있는 것들이고, 유럽에는 그동안 가장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고 보수적이었던 독일마저도 재정 확장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 일본도 재정 긴축을 하지 않고 계속 재정 확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한국은 올해 정부의 본 예산에 추경까지 더해서 700조가 넘는 팬데믹 때보다 훨씬 늘어난 재정을 집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관세 정책이 처음에 시작되고 있지만 경기에 충격이 크지 않은 거, 조각난 수출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수요들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올해는 생각보다 실물 경기가 견조하고, 그리고 AI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설비 투자 사이클.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미국의 고용이 안 좋다고 하는데 기술주 이익이 좋을 수 있어.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S&P 500이 지난 3년 동안 연 15에서 17%의 이익 증가를 계속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는 500개 기업들의 이익 증가가 아닙니다. 한 손가락에도 꼽을 수 있는 7개, 8개, 많이 보면 12개 종목들이 전체 이익 성장의 거의 100% 정도의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물 경제에 대한 불안에 대비해서 실질적인 경제 성장률의 하방이 크지 않고, 그리고 그보다 더 강한 기업이 이어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내년이 될 겁니다. 관세에 대한 위험은 실물 경제의 충격뿐만 아니라 물가의 상승도 야기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트럼프가 기업들의 출하 가격이라고 그러죠. 공장에서 나오는 가격들을 일부러 억제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기업이 관세에 대한 위험이 있으니 세금을 낮춰주는 그런 그림인데, 지금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에 9월부터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요. 금리를 인하하는데 경기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내년이 되면 물가 상승에 대한 본격적인 우려감들이 커질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가장 큰 이슈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면 트럼프의 시나리오의 첫 번째는 미국이 최대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각인시켜서 무역 적자를 줄이는 전략이었다. 그럼 두 번째가 뭐가 될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부채를 줄여야 되는 사이클에 접어들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게 금융시장에서 큰 위험일 거라고 봅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투자자에게는 엄청난 위험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달러의 시스템의 변화는 비달러 내에서 가장 변동성이 큰 원화 투자자들한테 가장 큰 위험이 되는데, 미국이 빚을 갚는데 왜 우리가 위험하고 그게 위협이 될 수가 있지? 여러분, 되게 간단합니다. 여러분, 미국은 열심히 무역의 적자를 줄이고 기업이 돈을 벌어서 비용을 아껴서 부채를 줄여 나가는 만큼 정의로운 국가가 아닙니다. 미국은 자국의 부채를 받는 첫 번째 행동을 기존 시스템을 파괴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관세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죠. 그래서 미국이 할 수 있는 건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돈을 갚지 않고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여러분,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갚아야 되는 총액은 줄진 않지만 갚아야 될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적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는 방법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는 두 번째가 가장 큰 위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가상화폐나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것들을 활용한 방법이겠죠. 그러면 이 가치를 크게 높여서 그걸 다시 팔아서 미국의 부채를 갚는다라는 건 너무 음모론적인 이야기고, 그만한 돈이 매도가 되려면 사실 가격은 다시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미국이 하려는 건 뭐냐면, 지금 미국은 제조기지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미국은 막대한 무역 적자뿐만 아니라 재정 적자도 이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미국은 계속해서 채권을 찍어내야 될 텐데, 부채는 나무랑 똑같습니다. 잘할 수는 있지만 하늘에 닿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미국이 부채를 더 늘려가는 그림이 나오면 누가 그 부채를 사주겠습니까?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기존 금융 시스템을 바꾸는 전략이 나오면 이 스테이블 코인은
말 그대로 안정적인 자산의 가치를 실물의 통화와 연계돼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규모의 채권을 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 미국 채권이다 보니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초입 단계에서 가지고 있는 미국채 보유량이요, 한국이 전체 가지고 있는 미국채 보유량보다 많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두세 배가 늘어날 거라는 게 보수적인 의견들인데, 그런 일들이 가속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현재 미국의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연준의 영향력들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달러 시스템들이나 그리고 국제 통화의 결제 시스템 모두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최근 2, 3년 동안 금과 안전자산이라는 탈을 쓴 비트코인, 가상화폐 자산들이나 이와 연계된 테마 업종들이 이렇게 강한 건 어떻게 보면 이러한 내년의 위기에 대한 선제적인 반영일 수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시장의 심리도 있겠지만 비미국 통화, 특히 이제 브릭스라고 이야기하죠. 중국, 인도, 브라질과 같은 신흥국들이 대규모 금과 같은 자산들을 국가와 개인이 사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우려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올해 겪어내야 될 금융시장이나 실물 경기의 충격이 크지 않은 이유는 관세 정책에 대비한 재정 정책의 확대나 미국의 통화 정책 인하의 여력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괜찮다는 건 아니지만 미국 경제가 침체의 경로에 대한 우려를 키우겠지만 그렇게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 그래서 한국의 수출도 지금까지 되게 견조한 이유들이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봐야 되는 위험은 내년부터 엄청난 위험이 올 거니 비관론에 대비하라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위험은 미국의 무역 적자가 줄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부터 미국이 부채와 관련된 위험들을 해소해야 되는 그 디레버리징 사이클에 들어가는 건 아마 내년, 그래서 내년 11월 미국에 엄청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거든요. 미국의 대통령은 한국의 대통령처럼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면 트럼프의 정책의 대부분의 정책의 동력들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11월에 중간선거에서 트럼프가 성과를 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를 지나는 구간에 이러한 변동성, 그리고 이 변동성은 미국의 상대적인 성과로 작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위험들을 우리가 대비해 볼 필요는 있고, 트럼프의 정책의 큰 틀도 같은 관점에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중 분쟁은 피해갈 수 없는 위험입니다. 최근에 양 국가들이 관세에 대한 유예 기간을 계속 연장하면서 시장이 생각했던 최악의 케이스를 벗어나고 있지만요, 이 프레임은 해결되기가 되게 어려운 이야기죠. 투기디데스의 함정이라는 되게 재밌는 용어가 있는데요, 그걸 쉽게 설명하면 한 울타리에 호랑이와 사자가 같이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지난 80년, 100년에 가까운 패권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한 가지를 용납하지 않았어요. 자국의 GDP의 50% 이상을 넘어가는 국가들을 미국은 자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있었던 게 첫 번째가 이제 미소 대립이었죠. 그래서 미국의 주도로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돼서 현재 분리된 러시아가 만들어진 거고요. 두 번째로 미국의 GDP의 50%를 넘어섰던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플라자합이나 지금 중국에게 했던 더 가혹한 첨단 산업의 규제로 일본을 잃어버린 30년의 붕괴의 과정으로 이끌었던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중국이 미국의 GDP의 50%를 넘어서 미국의 위협이 됐던 시기가 언제냐면 미국발 금융위기입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미국의 상대적인 지위가 약해진 것뿐만 아니라 미국이 중국을 누를 수 있는 최적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고 중국은 훨씬 더 큰 성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과 중국의 GDP로 보면 구매력에서는 이미 중국이 미국을 넘었고, 나머지 일반적으로 보는 GDP에서도 70% 가까이를 이제 중국이 초월하게 된 것들이죠. 그럼 두 국가가 공존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겠죠. 이 두 국가의 분쟁은 통상에서 시작해서 기술가 그리고 금융, 지정학 위험으로 확산되는 루트입니다. 이건 제가 새로운 전략을 피는 게 아니라 이미 트럼프 일기 바이든에서 반복됐던 이야기들이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원래 미국과 중국은 공생의 관계였습니다. 2000년 초반부터 시작해서 역사적인 일들이 벌어져요. 미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습니다. 이념이 다른 두 국가의 수교는 엄청 큰 일이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주도로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되죠.
그래서 중국 중심의 공급망이 만들어지고 선진국의 자본이 신흥국으로 이동하고 중국을 중심으로 신흥국의 제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큰 성장의 개념이었죠. 그때 세계의 경제와 미국과 중국은 공생의 관계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 공생의 관계에서 앞으로 뭐가 변하고 그 공생의 관계의 본질은 뭔지를 보면 지난 30년 가까운 역사에서 글로벌 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가장 큰 역할로는 소비입니다. 그럼 중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영향력은 뭐죠? 생산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소비를 하고 중국이 생산을 하면 어떤 일이 만들어지냐면 미국의 소비, 중국의 생산은 교역을 확대하게 됩니다. 왜냐? 중국이 생산을 해서 미국으로 교역을 해야 되니까요. 그 과정에서 엄청난 낙수 효과가 만들어지죠. 그 안에서 한국은 미국이 조성한 중국 중심의 공급망에서 아주 작은 내수 시장으로 전 세계 제조업 사이, 전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 근처에 있는 대국으로 성장을 한 것들이죠. 근데 미국과 중국은 더 이상 공생할 수 없는 경제죠. 그리고 중국이 하려는 제조업이 과거에는 저부가 가치였지만 지금은 고부가 가치 제조업이 한국을 넘어 미국의 경쟁의 관계에 놓이게 됐던 것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시스템이 무너지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G2가 재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소비에서 어떤 경제로 넘어가고 있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산의 경제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중국은 생산 중심의 경제에서 내수가 경제 정책의 1순위인 소비 경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왜 이걸 위험으로 봐야 될까? 위험일 수밖에 없죠. 이 두 국가의 리밸런싱은 수직계열합니다. 자국이 생산해서 자국이 소비하는 그런 그림이겠죠. 그럼 뭐가 위축될까요? 첫 번째 교육이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뭘까요? 이제 생산의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안정망, 공급망이 파괴되는 건 글로벌 전역에서 최적의 생산 효율을 만들었던 한국 기업들에게 엄청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성장은 둔화되는데 물가가 상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큰 문제는 미국과 중국, 한국의 이재명 신정부가 이야기하는 정책이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기회가 있는 요인들로 작용하고 있지만 중국이 이 산업을 캐치업하고 있다는 것들, 우리나라 경쟁력이 훼손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미중 분쟁은 앞으로 2, 3년이 골든타임일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을 2, 3년을 공급망을 억제하지 못하면 이제 반도체마저 미국이 중국을 추월하기보다는 미국의 첨단 기술 없이도 중국의 공급망이 돌아가는 세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 2, 3년을 놓치기가 되게 어려운 환경일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긴 호흡으로 이걸 준비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2, 3년이 되게 큰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 그러면 미중 분쟁은 한국에 엄청난 위험이겠죠. 맞아요. 근데 새로운 질서는 모두에게 큰 위험이라는 변곡점을 낳지만 완성된 질서에 적응하는 기업들이나 적응하는 국가들에게는 엄청난 기회 요인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기회 요인은 뭐냐라고 보면 현실을 자각할 필요가 있죠. 이제 한국이 중국보다 앞설 수 있는 산업은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 가전 IT 제품들이 무슨 착각을 하고 있냐면, 우리는 중국과 품질은 우위에 있는데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다는 생각이죠. 근데 저는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고 봐요. 우리가 중국보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 맞지만 똑같은 제품에 AI라는 기술을 접목하게 되면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경쟁력을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서 이게 왜 미중 분쟁과 연계돼서 기회가 되지? 미국은 향후 2, 3년 동안 중국의 공급망을 겁박하는 전략을 유지하면서 자국의 독립된 공급망을 만들려 하겠죠. 그 안에서 한국의 핵심 산업 없이는 이 공급망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조선도 하나의 분야일 거고요. 태양광,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모두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일본, 대만, 유럽과 미국에서 경쟁의 구도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들 국가보다 가장 많은 미국의 현지화의 생산 설비를 증축했고 앞으로 2, 3년 동안 거의 100%에 가까운 생산의 능력을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한국의 제조업이 유실되거나 경쟁력이 위축될 수 있는 기간을 미국으로 인해서 늘려준 겁니다. 그래서 2, 3년 동안 미국 공급망에서 한국의 수혜가 간헐적으로 차별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중국도 이제 올해가 제조 2025의 원년입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내년부터는 새로운 장기적인 계획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게
아마 AI의 침투율을 높이는 전략이 될 겁니다. 그럼 중국은 기존의 철강학, 정유 이런 산업들이 아니라 AI의 침투율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우리나라의 기술 우위 중간재 산업들의 대중국 수요도 계속 높아질 수가 있죠. 긍정론을 피는 게 아니라요. 이 변화 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애들, 연간이나 반기별로 우리나라 코스피에 상장돼 있는 시가총액 1위부터 20위까지를 보십시오. 팬데믹 이후 그리고 2023년부터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변화는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하나 미국의 고용이 아니라요. 미국 중심의 공급망이 만들어지면서 나타났던 투자 사이클, 그리고 AI라는 기술의 혁신 사이클, 그리고 중국에까지도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진 중간재 중심으로 시가총액 지도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저는 이 그림이 좀 더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9월에 시장이 돼 안 돼? 연준이 금리를 25bp, 50bp를 내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애널리스트의 입장에서 사실 맞추기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저희 방향성을 제시해 드리는 거죠. 투자에 참고하시라는 이야기고요. 투자자분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이야기는 미국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난 20, 30년의 질서가 파괴되고 있고 한국은 그 위험의 소용돌이를 온전히 흡수해야 되는 나라다. 하지만 이 위험 요인은 새로운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 편승한 산업들, 국가들 중심으로 차별화가 올해보다 내년, 내년보다 후내년 더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큰 그림의 이해에서부터 내려오는 현재의 변화까지 이해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격적인 숫자가 있어요. 올해 대한민국 성장률이 1%를 넘지 못할 거라는 게 소수의 의견이 아닙니다. 이건 지옥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야 돼요. 제조업의 실업률이 5명 중에 1명을 집에 보내야 되는 일이에요. 성장은 마이너스가 되고 고용은 위축되고 지옥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야 될 일은 구조조정이겠죠. 그 구조조정의 마지막 골든타임이 올해 내년입니다. 올해 대한민국 예산이 670조가 넘었고요. 1, 2차 추경을 통해서 3, 40조의 금액들을 투자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한국 정부의 지출이 700조의 문턱을 넘어섰죠. 그리고 이 추경의 가장 큰 목표는 민생경제 성장의 마중물의 효과라는 걸 천명했지만 아쉬운 변화죠. 왜냐하면 올해 대한민국 성장률이 1%를 넘지 못할 거라는 게 소수의 의견이 아닙니다. 평균치가 1.0% 정도가 되고 0%의 성장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물가 상승의 위험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체력을 잠재 성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1% 후반이나 2.0% 정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1% 성장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면 잠재 성장률의 절반이죠. 대규모 추경이 들어가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의 절반밖에 안 되는 침체가 이어질 거라고 보는 거죠. 구성 요소로 보면 맞습니다. 수출이 더 좋아지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미국이 관세를 집행한다라고 하면 연말까지의 수출을 다 끌어와서 기업 입장에서는 수입을 하게 되거든요. 재고를 쌓아놓게 되고 그걸 이제 차입 수요라고 이야기를 한다. 미래에서 이제 차입해서 가지고 오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수출이 더 어려운 환경이고 내수 소비도 마중물 효과는 사실 장기적인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내수 회복의 강도가 연말까지 더 좋아지는 것들에 대한 우려감들도 존재하죠. 그리고 고금리에 대한 압박들이나 부채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 요인도 늘어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올해 한국 경쟁률 성장률이 이렇게 나쁩니다가 아니라 구조적인 배경이에요. 지금 이재명 정부의 제가 생각했을 땐 핵심 정책 아젠다들은 숫자로 보면 전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잠재 성장률 3% 도약, 코스피 5천 달성. 그리고 이 정책들은 상당한 구조개혁의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정책이고 그 정책을 끌기 위해서 대규모 재정의 지출 확대도 예상하고 있죠. 근데 이 잠재 성장률 3%와 코스피 5천은 달성하기 되게 어려운 목표들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은 왜 안 좋을까? 제가 잠재 성장률이 뭔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잠재 성장률은 이 나라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 체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보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노동이라는 인구를 보고요. 그리고 이 많은 인구가 어떤 생산을 할 수 있는 자본을 보죠. 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돈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제품이 뭔데라면 기술을 봐야 되겠죠. 이걸 총 요소 생산이라고 해요. 이 세 가지를 놓고 보는데 엄청 불편한 현실과 마주해야 되는데요. 이 세 가지는
OECD나 IMF, 월드뱅크 이런 글로벌 기관들이 위험 요인으로 한국의 사례를 뽑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끌어올리기가 되게 어렵죠. 예를 들면 첫 번째 인구죠. 출산율, 고령화 속도, 생산 인구의 감소 속도는 한국이 전 세계 1등입니다. 슬픈 현실은 자살률, 이혼율, 노인 빈곤화율 이런 것 또한 한국이 최상위 국가에 속해 있죠. 여러분 더 우려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이나 사회적인 합의가 없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자본입니다. 어쩔 수 없는 흐름이에요. 돈만큼 예의 바른 게 없습니다. 항상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죠. 성장이 낮은 곳에서 성장이 높은 곳으로 흐르고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투자가 되는 건 당연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개인 자금들이 해외로 이달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중심의 공급망에서 돈을 번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자가 다 어디로 넘어가고 있죠? 미국이나 선진국 그리고 중국 신흥국으로 넘어가야 되는 건 올해보다 내년에 더 큰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기술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기업의 생산성이 늘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OECD에서 또 최상위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영업자 비율입니다.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급격히 쇠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상충해서 결합해서 보면 생산성이 개선되는 속도가 느린 거죠. 미국에 대비해서.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충격적인 현실이나 암울한 현실은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기를 체감하는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를 바꿀 수 있는 정책의 동력이나 이건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구조개혁이 진행될 수 있는데 둘로 나뉜 한국의 상황에서 쉽지 않은 환경들이죠. 그럼 이걸 왜 이런 일들이 한국에 났을지라고 생각해보면 이 구조적 불균형의 문제의 시작을 아셔야 되는데요. 경제 주체의 순환구도가 깨져서 그런 겁니다.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 기업의 생산 수출이 늘면 투자가 늘어나고 늘어난 고용과 임금으로 3대 경제 주체의 고른 성장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미국발 금융위기를 거치고 중국이 4조 위안이라는 대규모 부양 정책을 했죠. 그래서 이때부터 불균형이 시작되게 돼요. 기업의 수출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투자가 부재한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 고용은 위축되고 내수는 더 하락하게 되는 것들이죠. 이유는 뭐냐면요. 기업의 성장이 해외로 직접 투자로 넘어가면서 나타났던 거예요. 이 흐름을 거부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이 어긋난 부분을 균형 잡는 게 누구의 역할이냐면 정부입니다. 그럼 정부의 지출은 어땠냐? 계속 늘어났어요. 근데 정부의 지출의 방향성이 실패한 거죠. 사회 재분배의 기능에 정부의 정책이 실패한 겁니다.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기업의 수출이 자세히 보면 3년의 주기의 하락 사이클을 겪습니다. 그리고 10년마다 큰 위기를 겪죠. 그러면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수출과 기업의 매출이 하락하면 정부는 뭘 해야 될까요? 정부는 금리를 낮추고 내수를 부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내수는 고스란히 가계의 부채로 쌓이고 그리고 이 늘어난 부채는 다 어디로 흘러들어갔죠? 부동산 중심으로 흘러가서 사회적 양극화를 확대시키는 요인입니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기업은 지난 4, 5년 어떻게 보면 10년 이상의 그림보다 더 큰 해외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 경쟁력이 정부의 재정 정책이나 기업의 R&D 기술력으로 통해서 성장하더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고용으로의 순환 관계는 계속해서 위축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 가계를 끌고 갔었던 핵심은 부채를 통한 부동산의 재산성 소득이었는데 이 부채마저도 더 이상 늘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것들이죠. 지난 10년 동안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계부채가 두 번째로 많이 늘었습니다. 1위가 동남아 국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대한민국이 지난 10여 년 동안 부채가 가장 많이 는 나라인데 추세선을 그려보면 가계의 부채보다 더 빨리 는 게 기업의 현금입니다. 우리나라 기업 안 좋은데 그렇겠다고? 아니요. 코스피 200에 있는 우리나라 대형 업황이 좋은 기업들의 현금은 계속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가계는 부채가 늘어나는데 기업은 현금을 쌓아가고 이 쌓여진 현금 그래도 업황이 좋거나 기술력이 있는 기업의 투자는 다 어디죠? 해외로 나간다는 거죠. 충격적인 숫자가 있어요. 2023년에 한국의 20대 재벌이 대기업 그룹들이 소위 순고용이라 그러면 나간 인구와 들어간 인구를 플러스 마이너스 한 건데 그게 한 3만 명이 안 됩니다. 2만 8천 명 정도인데요. 같은 해 우리 기업이 미국에서 창출한 고용이 2만 2천 명입니다. 우리나라 20대 그룹의 순고용과 미국 창출 고용이 지금 유사한 그림인 거죠.
근데 이건 올해보다 내년보다 후내년 더 늘어나고 고용일 수밖에 없고, 트럼프 2기. 제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모 그룹사의 미국 법인장님을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바이든은 1조에 가까운 돈을 보조금으로 주면서 우리의 투자를 유치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투자를 계획하면서 투자를 계속 밀어왔고, 트럼프는 그 돈을 뺏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공장을 짓는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구조적인 불균형이 해소되기가 되게 난망한 그림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의 신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국정 5개년 계획의 구조개혁의 핵심 모두 이 구조적인 불균형을 바로잡는 일이고, 그 안에서 기술산업의 성장과 내수의 한류, 그리고 일어나는 금융시장을 통한 선순환 구도의 성장의 정책들의 퍼즐이 이제 하나둘씩 맞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한국 기업들의 위험부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 보려면 순환적인 이론, 순환성 주기 혹은 사이클을 이해해 보셔야 되는데, 제조업 경제 중심의 성장은 그 어떤 국가에서도 20년 이상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이 잘했던 산업들이 어떤 게 있냐면 중화학 산업들이죠. 석유화학, 철강, 여수, 포항, 울산에 있는 산업들이죠. 그리고 조선 자동차, 가전, 반도체, 스마트 기기 이런 상품들이죠. 근데 우리가 이 상품의 경쟁력을 누구한테 뺏어왔냐면요, 일본한테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일본도 똑같이 유럽과 미국에서 이 경쟁 우위를 가지고 온 거죠.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석유화학, 철강, 이 종주국이 다 어딘 줄 아십니까? 미국입니다. 근데 이 제조업 사이클은 20년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걸 제조업 르네상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소위 한 국가가 제조업 중심에서 글로벌에서 르네상스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려면 장치산업의 우위가 만들어져요. 장치산업이 뭔데요? 네, 장치산업은 철강, 화학, 정유, 기계 이런 산업입니다.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 영향력도 있어야 되고 기술 우위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철강학, 정유, 기계의 전방 산업, 이 산업을 쓰는 산업은 뭘까요? 라고 보면 조선, 자동차, 가전, IT 제품들이죠. 그래서 중화학의 장치 산업과 조선 자동차, IT 같은 산업이 연계해서 세계의 점유율 1등을 하거나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할 때 그 나라가 제조업 르네상스를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 르네상스가 20년을 이어가지 못해요. 미국, 유럽도 그랬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산업을 누구한테 내줘야 되죠? 이미 중국한테 내어주고 있는 거고, 중국도 인도나 베트남으로 이게 넘어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 사이클은 반복된 그림에서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그림이에요. 어떻게 이걸 헤쳐나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 경쟁력을 넘겨준 유럽과 미국, 일본의 산업들이 한국처럼 다 구조적인 위기를 겪고 시장에서 퇴출되었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들 국가들을 벤치마크 해봐야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방향성을 짜봐야 될 텐데요. 너무나 슬픈 현실과 또 대면해야 돼요. 우리는 이들 국가를 벤치마크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국가는 기축통화국, 그게 뭐냐? 발권력이 있는 국가들이에요. 유실된 제조업의 수요를 강력한 정부의 부양책이나 내수 시장을 통해서 시스템의 전환을 가져갈 수 있는 국가들이고, 미국은 자원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석유화학 산업을 채굴에서부터 수직 개발화시키는 이런 전략도 가능한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들 국가를 벤치마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일본을 잃어버린 30년의 어떤 반면교사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는 것들에 정서적인 우월감을 갖기가 쉽죠. 근데 저는 일본이 반면교사의 대상이 아니라 정면교사의 대상으로 현재의 한국의 기업들, 투자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 우리나라 기업의 구조 전환, 그리고 코스피 5천을 달성하는 목표의 과정에서 일본 니케이의 10년 동안의 랠리는 엄청난 큰 함의점이 있겠죠. 그럼 그 안에서의 방향성을 보면 결국 저부가 가치나 고부가 가치 이전의 석유화학, 철강, 비철, 기계 같은 업종들은 중국의 경쟁력을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미 고용 유발 개수도 높고 이런 산업들은 과거 일본은 어땠냐? 일본은 대규모 기업 부실을 겪었습니다. 일본은 1985년에 엔화가 50%, 사실 숫자로 보면 2배 절하된 거거든요. 근데 철강, 화학, 정유 이런 산업들의 영업이익률 3년 평균이 10%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10% 정도의 마진을 가지고 있는 수출 기업이 그 나라 환율의 가격 경쟁력이 50% 100%가 위축되면 수출 경쟁 어떻게 될까요? 그쵸, 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근데 일본은 이때 망하지 않았어요. 85년부터. 왜 망하지 않았냐고요? 기업은 돈을 못 벌어서 망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망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돈을 못 빌려서죠. 일본은 85년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정말 천문학적인 양적 완화, 유동성을 살포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계 기업들의 경쟁력을 잃은 기업들이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퇴출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넘어가야 되는 시점에 일본은 이 부실을 계속해서 쌓아왔던 것들이죠. 그래서 일본은 한국과 유사하게 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겪고 난 다음에 일본 기업들은 기업의 부실, 디폴트라고 하죠. 기업의 파산을 겪고 구조조정이 진행됐던 겁니다. 그러면 한국도 그런 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겪어야 되는, 여러분 이건 지옥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야 돼요. 제조업의 실업률이 15%가 넘어갑니다. 한 100명 정도 있으면 사실상 5명 중에 1명을 집에 보내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제조업 기업들이 빌린 돈이요, 15%, 20% 가까이가 부실 처리가 됩니다. 은행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성장은 마이너스가 되고 고용은 위축되고 자산 가격은 하락하는 지옥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일본의 가정처럼 구조조정을 겪으려면 대규모 기업의 파산을 겪고 갈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근데 그러기가 되게 어렵겠죠. 상상도 하기 싫은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야 될 일은 구조조정이겠죠. 결국은 한국이 일본을 정면교사 대상으로 받아야 되는 것, 공급 과잉이 처해진 산업, 심지어는 일본의 산업의 경쟁력을 가져온 거 한국이었는데 한국의 산업의 경쟁력을 가져가고 있는 나라는 어디죠? 중국과 중동입니다. 자원의 채굴이나 공급 과잉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 자체의 레벨이 다른 국가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범용 산업을 빠르게 철폐해야 되겠죠. 그리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넘어가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실물을 보시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제 이야기가 선뜻 와닿지 않을 겁니다. 왜냐고요? 그래도 연명할 수 있는 산업을 철폐시키는 게 고용의 입장에서, 지방 경제 입장에서 엄청난 위험이겠죠. 그리고 엄청난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기업을 팔면 되잖아. 어느 바보가 적자의 기업을 매수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조조정은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하늘과 땅이 도와야 된다. 하늘만 도와서는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지난해부터 가끔씩 이제 이런 유튜브 방송이나 정부에 가서 발표를 할 때 그 구조조정의 마지막 골든타임이 올해 내년일 거다. 우리가 일본의 사례로 안 되려면. 왜 그러냐면 지금 하늘과 땅이 같이 돕고 있거든요. 첫 번째, 정부가 재정을 확충하고 있는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가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은 예산을 집행하거든요. 출백조를 훌쩍 넘겼는데 저 많은 돈을 집행하려면 재정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채권을 찍어야 되는데 금리가 상승하는 위험을 해소하려면 올해 돈을 많이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풍부한 환경이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수요가 괜찮은 환경 내에서 중국이 구조조정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적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첫 번째, 그룹사 입장에서 본다면 적자 산업을 매각하기보다는 흑자 사업을 매각하는 방향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이어가기보다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산업을 포기하고 해야 되는 산업들을 선택하는 그런 그림인 거죠. 그리고 이미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산업,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의 한 해의 영업 적자가 사실상 비상장 기업까지 포함하면 상장 기업 1조가 훌쩍 넘고요. 훨씬 더 큰 규모일 겁니다. 근데 더 큰 우려가 뭔지 아세요? 내년에도 적자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후내년에도 공장을 가동하면 가동할수록 적자를 이루는 산업들은 정부가 자발적인 구조조정안을 가지고 오라는 정책을 내고 있지만 사실 정부 주도의 강압적인 통폐합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석유의 산업으로 본다면 채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정제해서 휘발유를 쓸래 뭐로 갈래 정유가 있고 그걸 가지고 다시 화학 제품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중국이나 중동의 경쟁력을 이기려면 우리는 이걸 수직 계열하는 통폐합 전략,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만들어지는 부산물로 고부가 가치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략을 시행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그룹사 모두가 이걸 할 수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거, 이런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잘 할 수 있는 그룹사들의 시가총액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정부가
밸류업 정책이나 배당을 사실 강제하는 정책들이나 유도하는 정책들을 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주가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강조드렸던 몇 년 됐죠. SK그룹과 LG, 하나그룹 같은 그룹사들을 잘 봐야 된다. 이 그룹사들의 특징은 뭐냐면 조선, 그리고 이제 반도체, 그리고 뭐 전자산업에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 부실 사업을 매각하는 속도뿐만 아니라 기존의 사업이 겹치거나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흑자 기업들을 매각하면서 사업 부분의 포트폴리오를 전환하고 있죠. LG 같은 경우도 지금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석유화학 산업의 통폐합이 진행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적자 사업의 부분을 빠르게 축소시킬 수가 있을 거고, 가장 먼저 갔었던 2차 전지들이나 그리고 이제 로봇이나 AI 관련한 산업으로 현금 흐름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러지 못하는 그룹사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고요. 제 마음속의 탑픽은 SK그룹 같은 경우죠. 하이닉스가 분기 3, 40조의 현금 흐름을 가지고 오는 상황 내에서 다양화됐던 기업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압축하면서 알짜 산업을 중심으로 수직 계열화하는 전략.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의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태양광 산업도 수직 계열화하면서 고도화의 그림으로 가고 있죠. 예단할 수 없는 그런 그림이긴 하지만 정부의 우호적인 재정 정책을 근간해서 아직도 개별 계열사들의 현금 흐름이 창출되는 그룹사들이 구조 재편을 한다면 그렇지 않은 기업들과 그런 기업들의 차이가 계속 벌어질 수 있는 환경일 거다. 그래서 제가 시장을 항상 큰 그림을 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의 구조 개혁은 산이나 숲을 보기보다는 어떤 방향성으로 바르게 자라는 나무를 선택하는 그런 방향성이 저는 되게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코스피 5천이 달성 가능하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현재의 방향에서는 되게 어려운 난제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로 이제 대답을 대신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정책의 방향성이 잘못되거나 우리 기업들의 펀더멘탈을 나쁘게 보냐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두 가지의 접목된 이야기를 이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코스피에 대한 지수를 이야기할 때요, 저평가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한국은 조금 특이하게 판단을 합니다. 사실 한국은, 저는 이제 글로벌 증시를 보니까요, 미국은 너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장부 가치 대비해서 너 시가총액이 얼마야? 니네 공장이랑 니네가 가지고 있는 현금, 부동산 이런 거 다 더해서 얼마야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미국은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아요. 시가총액 큰 기업.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은 이익을 근간으로 시가총액을 만드는 걸 베이스로 해요. 왜냐하면 미국의 이익 추정치는 되게 합리적으로 움직이고 기업이 가이던스를 주고 애널리스트가 그 추정치를 전망하는 것들이 되게 선진화되어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럼 한국도 이익을 중심으로 기업을 보냐? 예, 봅니다. 근데 이제 주가의 바닥을 논할 때는 얼만큼 떨어질지 모르니 장부가치 대비해서 보는 거죠. 그러면 코스피가 상장돼 있는 기업들이 전체의 장부가치가 이러면 적어도 이것만큼은, 이 장부가치라는 걸 기업이 망해서 팔아도 거의 받을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거의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아? 하면 그러면 그게 PBR이라는 장부가치 대비한 시가총액이 딱 한 배죠. 한국이 이 한 배가 안 됐어요. 0.8배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한 배를 넘어섰죠. 그게 3,000포인트. 그러면 한국이 코스피 5천을 가려면 이론적으로 되게 간단해요. 한국은 경제 구조는 선진국인데요, 주식시장에서 한국을 신흥국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면 신흥국이 그 장부가치 대비해서 몇 배를 받아? 1.6배를 받습니다. 일본은 1.5배 정도를 받아요. 그럼 한국이 지금 1배니까 우리가 제도 개혁을 하면 이 정도 받겠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1.5배, 1.6배가 코스피 5천입니다. 가능한 이야기겠죠.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정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한국이 그 그림으로 가려면 남북이 통일이 되고 제도 개혁되는 게 아니라 이익에 대한 성장이 먼저여야 됩니다. 여러분, 주가 지수의 가장 성행 동행 추세를 같이 하는 건 통화정책과 경기가 아니라 기업의 이익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핵심 배경은 뭐냐면, 한국이 코스피 5천, 일본의 니케이처럼 추세를 상승하기 위해선 기업의 이익이 먼저 개선돼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늘어난 개선된 기업의 현금 흐름을 가지고 주주의 한원들이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주식을 사는 개인 투자자들이 세금과 관련한 부분에서 수혜를 봐야 주식시장에 훨씬 더 많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정부가 말하는 건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를 활발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뭐죠? 보유를 오랫동안 가져가는 전략이겠죠. 그래서 보유를 오랫동안 가져가는 투자자들에게
배당이 늘어날 거고 그 배당에 대한 세금을 늘어나는 이런 심층적인 일들이 다 일어나야 되는데 일본의 궤적을 저희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본은 2012년부터 아베노믹스라는 걸 했습니다. 그게 아베노믹스가 돈만 많이 풀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아베노믹스는 대규모 유동성을 살포했죠. 그게 유식한 말로 총수요 자극입니다. 그리고 엔화는 약세가 됐죠. 그러면 대내 수요도 많은데 환율이 좋아지니까 수출 내수가 다 좋아졌죠. 거기다가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일본은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정부가 찍어서 통폐합을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현금흐름이 개선됐죠. 그래서 16년부터 일본은 뭘 했냐면 구조조정을 상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배당이나 주주 환원을 확대하는 기업들에게 대규모 인센티브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도를 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18년부터 자산 배증 정책이라는 걸 했어요. 그게 뭐냐면 주식 채권을 사는 투자자들에게 장기 보유하면 면세를 해준 거죠. 예를 들어서 일본의 금투세는 한국보다 훨씬 높은 25%거든요. 주식 사서 내가 100만 원의 이익을 보면 25만 원을 세금으로 지불해야 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는 양도세가 없는데 근데 이 비과세로 들어가면 세금이 면세였던 거죠. 그럼 일본이 25% 비과세를 준다라고 가정을 하면 똑같이 대입할 수 없지만 25% 감세를 했다는 건 복리의 수익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기업의 이익이 개선됐고 그 다음에 주주 환원을 유도했고 그 안에서 세수 정책들이 바뀌면서 이익도 좋았고 주가의 밸류에이션도 확장됐고 외국인도 개선된 그림이죠. 한국은 지금 이걸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기업의 구조조정을 강제하는 거죠. 그리고 밸류업 정책을 통해서 아직 현금 흐름에 문제를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배당이나 자산 가치의 변화들을 강제하는 그림이죠. 물론 한국, 일본, 미국은 다 달라요. 일본은 지배구조가 상호출자의 개념이고 미국은 경영과 소유가 분리돼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최대 주주가 누굽니까? 빌 게이츠잖아요. 근데 빌 게이츠가 경영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거 말고는 미국은 경영과 소유가 다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주주 환원이 늘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못하죠. 그래서 저는 현 정부가 이야기하는 강압적인 주주 환원 정책들이나 혹은 상법의 개정안의 취지를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를 되게 긍정적으로 해석하긴 합니다. 근데 선후의 관계의 핵심은 기업의 이익이 개선돼야 되는 그런 그림이겠죠. 그래서 지금 한국의 그림에서 본다면 장부가치라고 이야기하는 니네 장부가치 대비해서 얼마 정도의 PBR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로 완화해 줄 거죠. 그럼 이 정책은 길게 뻗어가지를 못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코스피가 1배, 3천이 목표예요. 그럼 2,800에서 0.8배에서 1배로 오는 거죠.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투자자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0.8배에서 일부 정부 정책이다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때 가장 수급이 강하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차익 매물들이 출회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수의 영향력들이 되게 낮아지게 되고 마디 지수들의 저항을 받는 거예요. 그게 코스피 3,200, 3,300포인트 정도예요. 그럼 여기서 올라가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 첫 번째, 기업의 이익의 질이 개선돼요. 그리고 개선된 이익을 근간으로 배당이 늘어나는 기업들이 시너지를 받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지금 정부는 거대한 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코스피 5천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담론의 핵심은 부동산에 있는 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가지를 놓고 풍선의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뭘 줘야 되죠? 페널티를 줘야 돼요. 그럼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형식이겠죠. 근데 지금 이제 부동산에 더 추가적인 세수를 인상하기에는 저항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주식 관련한 부분에서 세금의 인하, 배당의 인하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강론이 일치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세 정의라는 게 있거든요. 열심히 일한 소득과 일하지 않은 주식의 수익의 세금을 똑같이 주거나 근로세보다 금융의 세금을 더 낮춰주는 게 말이 돼? 그리고 저 많은 고액의 자산가들이나 부호들의 세금을 조금 더 걷어서 소득의 재분배를 해야 되는 사회의 정의나 조세의 정의를 부정할 수 있어? 가 되는 거죠. 맞는 얘기인가 틀린 이야기인가? 맞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보다 더 큰 위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초월할 수 있는 그림이라고 보는 건
한국은 부동산의 편중의 현상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충격을 더하는 정책들은 사실 정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아요. 어떤 정부를 꼭 집어서 이야기하기는 애널리스트 신분에서 한계가 있지만 부동산 세금을 높이고 금리를 높이는 게 정책의 효과가 없다는 건 이미 수년 동안 우리가 확인해 본 결과입니다. 그러면 금융세수와 관련한 부분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 그게 못하더라도 정부의 일치된 방향성을 투자자들에게 제시를 해야 되겠죠. 저는 그 과정에서의 현재 약간 강론의 불일치들이 있는데 어떻게 될 거냐, 무조건 그렇게 될 겁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딱 한 가지 큰 이슈가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은 고령화에 대한 엄청난 위험을 사회적으로 지불해야 됩니다. 연금은 갈수록 고갈될 거고요. 연금이 다 고갈된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연금의 고갈이 이런 속도로 진행되지 않고 이런 속도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돼서 이제 우리가 급하게 재정을 더 쓸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민간 자본들의 금융시장 유입을 통해서 이제 배당을 받고 이자 소득을 받는 자금들이 늘어야 되는데 그걸로 뭘 해야 될까요? 세금 낮춰야죠.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진행될 거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한국은 코스피 5천으로 많은 정부의 정확한 평사 증가 그리고 머니플로우를 바꾸는 정부의 정책엔 100% 동의한다. 그리고 구조조정 이후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단초에서 일부의 기업들이 이미 변화되고 있고 그런 기업들이 방향성을 가져갈 때 예전보다 주가지수 훨씬 더 좋을 수는 있을 거다. 하지만 현재의 강론에 불일치거나 아직 구조조정을 진행하지 않는 기업의 현금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일 거예요. 야, 그런 이야기는 나도 하겠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정확한 대안을 드리면 아까 드렸던 이야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시장에 베팅하지 마십시오. 주주환원의 적극적인 그룹사들의 시가총액을 보셨나요? 시장이 도와주지 않아도요. 저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메리츠그룹의 시가총액인 것 같은데요. SK그룹도 그렇고 LG그룹도 하나그룹도 그리고 우리나라 중견기업들 중에서도 구조의 조정에 성공적으로 변화가 오고 이를 주주환원으로 가는 그룹사들의 시가총액은 훨씬 더 빠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5천이라는 상가 숲에 대해서는 방향성은 명확해 보이지만 아직 불분명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이야기하면 원전 관련한 주를 트레이딩 하시기보다는 질적 개선과 현금 흐름이 늘어나는 기업들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 제가 이미 몇 개 기업들의 힌트를 드렸는데 그런 기업들을 사서 보유하기에는 저는 최적의 시점이 분명히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 이 위험에 가장 크게 노출된 국가가 분명합니다. 이건 정말 기형적인 구도예요. 과거처럼 돈을 빌려서 투자의 수익을 창출하기가 되게 어렵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유일한 해법은 장기 보유 전략입니다. 향후 10년의 기대 수익률을 놓고 보면 상당히 매력적인 수준일 거다. 오늘 가족 회의를 하셔야 돼요. 저는 투자자분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엄청난 중요한 변곡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했던 지난 경험치들이 작동하지 않는 위험들이 있거든요. 이런 겁니다. 저는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교수님에게 배웠던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의 30년을 봤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가격인데요. 지난 20, 30년 동안은 교역량이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국이 성장해온 그 배경 내에서는. 그 큰 교역은 강한 성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렇게 많은 성장과 수요가 있으면 가격은 어떻게 돼야 되죠? 당연히 가격은 찾는 사람이 많으니 상승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난 20, 30년 동안 되게 넌센스한 환경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는 건 고성장 저물가 환경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엄청난 변화가 있는데 금리는 성장을 따라서 올라갔을까요? 물가를 따라서 내려갔을까요? 물가를 따라서 내려갔습니다. 왜냐? 시장에 돈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난 경제의 핵심은 고성장, 저물가, 저금리가 세상을 지배했어요. 여기서 엄청난 수수께끼가 만들어지는데요. 고성장하는데 금리가 낮아요. 이런 세상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돈 빌리기 용이한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이 5% 성장하는데 저희 은행이 4% 대출을 해줍니다. 그럼 이런 거죠. 4% 특판 대출 금리를 받아서 내가 공장을 지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만큼만 이익이 증가해도 막대한 시세 차익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내가 투자한 자산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건물이든 아파트건 미래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회수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좋은 물건을 고르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많이 부채를 쌓는 거죠. 그래야 가격 상승에 투자 횟수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0, 30년 동안 땅값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세상은 고성장 저물가 저금리 신용팽창 사이클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인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은 성장은 레벨 다운 됐어요. 물가 금리는 어땠죠? 40년 만에 물가를 맞이해서 30년 내 가장 빠른 속도의 금리의 상승과 20년 내 아직도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에 위치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장은 레벨 다운 되는데 물가와 금리는 레벨업 된 겁니다. 그럼 신용은 어떻게 돼야죠? 신용이 준다고요? 그런 이야기가 진짜 어려운 거죠. 부채는 신용은 달리는 자전거예요. 멈추는 순간 넘어져서 다칩니다. 멈출 수가 없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과거처럼 돈을 빌려서 투자의 수익을 창출하기가 되게 어렵겠죠. 한국은 이 위험에 가장 크게 노출된 국가가 분명합니다. 왜냐고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계부채가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신용에 가장 민감한 부동산의 가계자산의 편중이 가장 심한 나라이니까요. 그럼 앞으로 부동산 망한다고? 그런 이분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생각을 하면 저는 서울과 비수도권, 그리고 강남 핵심 지역이라고 이야기하죠. 핵심 다운타운과 아닌 지역의 양극화 정도는 늘어날 것 같지만 가격이 급락하거나 한국의 신용위기가 나올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 누구의 예상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가족의 미래를 책임져야 될 가계자산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걸 유지하는 건 상당한 방만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부동산을 팔고 금융자산을 사라고? 이건 엄청 어려운 전략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이 지금 주목해야 되는 건 금융자산의 변화예요. 한국은 전월세까지 포함을 하면 가계자산의 80%를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는, 이건 정말 기형적인 구도예요. 이런 나라는 정말 못 사는 계층의 선진국이나 신흥국 말고는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80%가 부동산이면 20%가 금융자산인 거잖아요. 20%의 금융자산의 8, 90%가 또 뭔 줄 아십니까? 예금이에요. 그게 안전하다라는 착각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첫 번째 전략은 뭐냐면 부동산을 줄이기보다는 부채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있는 부동산의 리스크를 인지하는 건 중요하다. 부동산을 팔 수 없다면 부채를 줄이는 게 첫 번째 전략이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융자산의 예금 편중 현상을 바꿔야 된다. 원화 예금이 안전자산이라는 거죠. 그렇죠? 원화의 내 숫자가 바뀌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엄청난 착각인 거 아세요? 원화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위험에서는 원화로 표시된 그 어떤 자산도 국제금융시장에서 담보로 지정해주지 않을 만큼 안전자산이 아니에요. 실제로 내 예금의 숫자는 바뀌지 않았지만 통화가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국제통화가치의 기본이 달러라면 1,050원, 1,030원 하던 원달러 환율이 1,400원 근처에 있어도 아무렇지 않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금의 글로벌 통화 가치가 3, 40%가 하락했는데 우리가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럼 금리는 높게 주나요? 예금 금리는 2%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할 텐데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채권은 미국 채권인데요. 30물, 10년물 금리가 4.5%, 5% 근처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이자 소득이나 그리고 자산 가치의 안정성 모두에서 원화의 예금 편중은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의 수행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인지를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가계자산은 어떻게 해야 될까? 금융자산의 변화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 금융자산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첫 번째, 오늘 가족회의를 하셔야 돼요. 가족회의를 하셔서 요즘 유행하는 단어죠. 4% 룰이라는 단어도 있고, 내가 목표한 시점에 목표한 가계 금액 정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연 몇 %의 수익을 거둬야 되는지를 확정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자산이 1,000억 있는 사람의 기대 수익률은 연 몇 %일까요? 이런 분들은 6%를 넘지 않아요. 많아봤자 7%일 겁니다. 그러면 5% 정도 되는 미국의 국채와 주식 조금 달면 이 사람들은 2, 3년 무조건 그 복리를 달성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 기대 수익률 줌에서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를 알고 가계자산의 비중들을 바꿔나가야 되고, 제가 3가지 팁을 드리면 원화 편중 위험을 해지해야 된다. 그래서 달러를 사자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달러 위안화, 유로화, 최근에 엔화 강세에 대한 긍정론도 되게 많은데 통화를 다변화시키는 위험을 해야 된다. 그리고 외화 자산을 지금부터 살 때는 거래의 관점에서 매매가 아닙니다. 보유의 관점에서.
자식이나 손주에게 물려준다는 생각으로 사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진입 시점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팁을 드리면 지금 가장 매력적인 건 향후 10년의 기대 수익률을 놓고 보면 저는 주식보다는 채권일 수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 되게 위험한 저항이 있을 텐데 현재 기준에서 미국의 지금 30년물 금리가 4.8%, 9% 정도 5% 선에 있는데 저는 30년에 5%에 가까운 쿠폰을 확정해 줄 수 있는 채권 금리가 있는 시점이 역사적으로 몇 번이나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특히 한국처럼 배당형이나 이자형 자산이 없고 시세 차익형 부동산 중심에서 이자를 내야 되는 가계의 입장에서는 채권의 보유의 매력이 되게 높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입니다. 변화된 세상 내에서 지난 20, 30년과 같은 똑같은 시세를 만들어낼 수 없을 거다. 이건 시기의 문제일 뿐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의 가계 자산이 그렇게 노출되어 있다면 심각한 위기인식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부동산의 익스포저를 줄이자라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부채의 위험들을 탕감해 나갈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랑 그리고 금융자산을 놓고 본다면 가계의 합리적인 연한상 기대 수익률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는 전략이 필요한데 그 안에서 제가 강조드리는 건 원화가 아닌 나머지 선진국의 통화로 된 자산들 그리고 그 자산의 기준에서 본다면 현재 미 국채는 상당히 매력적인 수준일 거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가계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이동시키는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진짜 가정이 아니고요. 2018년? 16년부터 들은 것 같은데요. 미국 빅테크의 버블은 언제 꺼지냐. 기다렸던 조정이 오지 않는 거죠. 빠지면 사고 싶은데. 그리고 주가가 오른 걸 버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투자자분들 많죠. 근데 과열과 버블은 좀 달라요. 과열과 버블의 차이는 가치의 차이일 것 같아요. 저의 생각에. 연간으로 200%, 300% 이익이 성장하는 기업이 몇 배의 밸류에이션을 적용받아야 될지는 여러분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건 이익이 증가하고 시장 예상보다 이익 증가 속도가 빠를 때 주가는 부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엔비디아의 주가는 이렇게 올랐지만 밸류에이션은 이렇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주가의 상승보다 이익의 증가분이 빠르기 때문이에요. 엔비디아처럼 이익이 성장하면 100배, 200배 받아야 되지만 30배 정도 언저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주식은 이익 성장만큼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주식은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미국은 이익의 증가만큼 주가가 가고 그리고 이익의 증가보다 실질적인 EPS라 그러죠. 주당 순이익이 더 빠른 거 계속해서 자사주 매입을 해주기 때문이에요. 애플이 저렇게 EPS가 크게 증가하는 건요.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해서요. 작년 기준의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2024년에 애플의 자사주 매입이 하이닉스 2024년 시가총액보다 훨씬 많았어요. 벤츠, BMW, 아우디 3사를 합한 시가총액보다 애플이 1년에 자사주 매입하는 게 더 많았어요. 그러니 미국은 이익의 성장만큼 주가가 오르는 거기 때문에 버블이라는 말을 함부로 하긴 되게 어려워요. 그럼 이제 추세적으로 언제 꺾일 거냐? 주가가 지금 싸진 않으니까요. AI만 놓고 보면 보통 기술의 혁신은 5년 정도의 주기예요. 이제 우리가 기술의 혁신을 이야기하는 차트로 그리려면 지금의 AI와 견줄 만한 게 닷컴 버블일 거고 그리고 이제 2013년, 16년에 있었던 빅테크 기업들이 클라우드까지 넘어가는 그런 그림일 거고 챗GPT의 시작을 2022년 12월 그래서 통상 2023년 1월부터 이제 AI를 시작하거든요. 그 시점으로 보면 AI는 아직 3년이 안 됐죠. 그리고 지금은 인프라 단계에서 AI가 접목되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왜냐면 지금 트럼프가 언제 또 정책이 변할 줄 모르고 어디서 전쟁이 하나 더 나도 이상하지 않고 부채가 저렇게 많은 유럽이라는 나라들이 넘어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형국이지만 기술주의 추세로 놓고 본다면 올해 기술주 이익이 깨져서 주가가 버블론에 휩싸일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주식이라는 관점을 바라보는 특히 평범한 직장인들의 시각이 달라져야 돼요. 한국은 부동산은 보유로 알고 있지만 주식은 거래라고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착각인 거죠. 여러분들의 기대 수익률이 연 10%가 넘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주식 없이는 이 목표는 실현될 수가 없어요. 그럼 주식의 그 목표를 매년 실행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장기 보유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유망 테마를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코어예요. 필라테스나
헬스장 트레이너들이 코어의 근육 이야기를 많이 하죠. 투자도 코어가 필요합니다. 중심이 되는 근육이 있어야 변동성을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코어가 뭐냐면 여러분 인덱스예요. S&P 500과 저는 중국의 CSI 300 요 두 가지를 중심 코어로 7대 3으로 담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코어가 잠겨 있는 상황에서 엔비디아, 뭐 양자 컴퓨팅,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붙어야 내상을 입더라도 충격에서 부상이 크지 않고 그리고 운동의 범위가 커지는 것처럼 수익률의 커브가 커지는 거죠. 지수는 거래가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자는 지금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워렌 버핏이에요. 워렌 버핏의 펀드의 수익률은 지난 20, 30년 동안 S&P 500을 상회하지만 소수점이에요. 0.12%밖에 상회를 못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수를 근간으로 나머지 산업들을 사서 가는 전략인데 저는 시장과 좀 다르게 과거의 10년처럼 S&P 500이 매년 15% 이상의 수익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을 7대 3의 비중으로 쌓아가는 전략인데 어떤 때 미국 주식이 좀 싸 보이면 S&P 500을 10을 사고 어떤 때 중국이 조정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으면 중국을 5로 사는 전략 정도의 유도리인 거지 그 코어를 유지한 상태에서 테마를 넣는다가 맞고요. 결론적으로 더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어떤 테마가 좋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종목을 샀는데 비중이 너무 커서 그날 잠이 안 오는 종목은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올라도 걱정이고 빠져도 걱정이고 그런 투자는 올해 성공하나 내년까지 성공하기 어려워요. 전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성공한 몇몇들이 돈을 버는 것들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 투자의 테마를 끌고 가야 되는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전 이럴 것 같아요.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30대? 조금 많으시면 40대, 50대 분들이 자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을걸요. 엄마 아빠는 눈앞에서 내연기관이 자동차로 바뀌고 사람이 없는 자율주행이 만연해지고 그게 땅이 아니라 하늘까지 닿고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세상에서 투자 안 하고 뭐 했어? 이런 질문 안 받을 것 같으세요? 받을 겁니다. 그럼 변명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때 머스크를 믿을 수가 없었다. 이런 거겠죠. 여러분 그걸 투자하는 방법은 테마를 코어가 아니라 장근육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시간이 내 편이 되는 투자를 하려면 다음 스테이지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겠죠. 저는 어떻게 보냐고요? 지금 AI는 초기 주기가 맞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의 미래라는 책을 적었는데 거기서도 똑같이 AI 관련한 이야기를 한국의 다음 단계로 넘었던 건 한국도 소버린 AI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 초기 단계가 맞아요. 근데 이 초기 단계는 반드시 공급가잉이 옵니다. 여러분 2차 전지가 공급가잉 안 겪으실 거라고 믿으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다음 사이클은 뭐냐면 이제 공급이 가열돼서 반도체 가격도 하락하고 그리고 AI 연산의 가격들도 하락하는 그림을 만들어야 AI 침투율이 높아지겠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2차 전지라는 전기차 배터리가 공급 가잉이 됐기 때문에 배터리 가격이 하락했고요. 배터리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전기차 가격이 내려갔고 전기차 보급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자율주행의 생태계가 중국에서 제일 빠르게 구축된 거예요. 똑같은 일들이 되겠죠. 그럼 앞으로 AI의 침투율이 높아지면 어떤 산업이 좋을까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제 반도체 인프라에서 전력 인프라들이 엄청난 수혜겠죠. 이건 이미 6개월 전부터 일어나고 있는 큰 시대의 흐름인 것 같아요. 전력망에 대한 인프라는 여러분들이 아는 시대의 그림보다 훨씬 더 큰 그림입니다. 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직도 공장도 없는 소형 원자료를 사고 있는지 그걸 전력산업 전반으로 확대해 봐야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 투자로 사이버 보안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연상 능력이 계속 높아지면 우리가 AI 침투율이 우리 사회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뭐죠? 여러분 보안 시스템 없이는 이 사회가 만들어질 수 없어요. 양자 컴퓨팅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양자 컴퓨팅의 기술의 10분의 1만 와도 여러분의 은행 계좌는 10분, 1분이면 암호가 다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AI의 침투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보안에 대한 요구사항들도 높아지겠죠. 그리고 저는 제 책에서도 강조했지만 저는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인간의 정신이 갈수록 온전하기가 힘든 세상인 것 같아요. 빈부의 격차는 갈수록 더 커져갈 수 있고 기술은 계속 혁신되는데 이제 인간의 노동의 질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지능을 대체하는 길이 만들어지고 사회 공동체 구성으로서의 역할이나 노동이 소비로 이어지고 이게 국가에 부과되는 시스템이 계속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저는 힐링과 웰빙 그리고 AI 기술이 높아지면서 바이오 산업들, 생명 현장과 관련한 산업들도 엄청난 테마가 될 것 같거든요.
예전에는 과시성 소비, SNS가 발달되기 시작하면서 명품 이런 MZ 소비들이 커졌다면 또 향후 4, 5년은 생명 영양 욕구와 인간의 정신적인 질환들을 대체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나 시스템들, 그럼 제가 말하는 전력기기, AI 보안, 바이오텍, 그리고 힐링, 웰빙 이런 산업들이 다 ETF로 있는 거 아시죠? 이런 것들을 전 자산이나 주식 모두에 몰빵하기보다는 코어를 확장하는 영역에서 투자로 넘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편협한 시각일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가 알고 있던 세계의 경제, 금융의 질서들이 변곡점에 들어선 건 맞는 것 같아요. 금융시장은 이를 수십 년에 있는 자산 가격의 레벨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건 한국은 세계 그 어떤 국가보다 이러한 위험을 온몸으로 소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실물 경제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수출 성장률, 수출의 증가보다 훨씬 더 큰 괴리감을 느끼실 거고 나의 생활과 다르게 움직이는 주식시장의 흐름들의 이질감도 되게 많으실 텐데요. 저는 가장 시작점은 문제의 원인들을 이해하는 데서 변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감히 책을 한 권 적었는데 미국이 세계의 경제 질서를 어떻게 재편해왔고 지금 어떠한 그림으로 변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해드리고 싶었고 그 안에서 한국이 이 위험을 소화하고 있는데 그 위기의 본질은 뭐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생존의 방법을 역사의 경험들을 통해서 조망해 봤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기술의 혁신이나 사회적인 변화에 편승하기가 되게 어려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의 혁신의 변화에 내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이나 창업을 한다는 건 상위 0.1%들의 천재들에게만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어떻게 보면 자본가 투자자로서의 전략들입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입장에서, 가계 구성원의 입장에서 변화된 금융질서에서 천천히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이동하셔야 될 거고 기술 혁신의 큰 그림 내에서 이러한 변화를 따라갈 수 있는 투자를 안정성을 지키면서 지속 가능하게 해나가는 전략들이죠. 그래서 너무 큰 그림을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말씀드렸던 이유는 변화의 필요성을 인지시켜 드리기 위함인데 이런 제 바람들이 이번 방송과 책에서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